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당연한 구형량이라고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사형보다 잔인하다며 비판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치 이슈들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 의원님, 박근혜 전 대통령의 30년 구형 참 씁쓸하기도 하고 일단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는 검찰 구형량에 대해서 이게 적당하다 어쩌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지금은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지금 영어의 몸이라는 것 자체가 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그렇게 막 논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불행한 일이 있었고 지금 그 불행한 일을 정리해가는 과정이고 법적인 처벌이라는 건 그 불행에 대한 법이란 사실은 도덕과 이렇게 관계에 보면 최소한의 처벌을 해야 국가 기본이 잡힌다는 취지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착잡합니다. 예. 그리고 검찰의 구형보다는 저는 이제 법원의 선고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법원의 선고를 보겠지만 대체로 국민들의 정서가 있고 이제 자유한국당의 정서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 측의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의 정서는 이게 하나는 아니지만 최순실이 20년 선고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25년 구형에 20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최순실이나 다른 이제 공범들과 비추어 볼 때는 30년 이상형을 받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고 일부에서는 무기징역을 예측하는 분도 계셨는데 무기징역은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년 형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의 논평은 사형보다 더 잔인하다 이렇게 논평을 냈더라고요. 이제 그것 역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런 논평을 낼 수밖에 없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법원에 나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은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법과 원칙 그리고 법원은 여야가 아무리 다투어도 비교적 법원은 존중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 법원을 존중하지 않는 것, 법과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그것 또한 지나친 태도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최순실이 구형 25년에 1심에서 20년 선고가 됐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형 30년에 1심 25년 선고. 단순 비교하면 그렇게 많이 예상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의 수준이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년 전 유신 때 그때 긴급조치 위반이나 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전제로 해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던 분위기하고 지금 비슷한 거 아닌가. 사실은 법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해할 수 없는 기소와 재판 결과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특별히 있으십니까? 이제 유신 시대 그리고 50 정부 시대, 전두환 시대에 저는 전두환 시대에는 직접 독재에 맞서 항거도 해본 입장에서 보면 저 말은 참 안 맞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술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 비판하다 걸려도 막걸리 보안법 그래서 1년을 살던 시절이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법부를 행정부가 대통령이 청와대가 통제하던 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말씀은 지난 40년간 이어져 온 민주화를 위한 전 국민의 정말 희생과 노력 그걸 인정 안 하시는 거라. 그리고 법리적인 것은 법리적인 것을 제대로 따질 의무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에게 있는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을 안 해서 지금 국정 변호인이 이제 그 대리 변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일관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고 그리고 이걸 정치 재판으로 이끌어가는 태도 때문에 거꾸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나라를 민주주의를 통째로 무시한다는 느낌? 그리고 짐이 곧 국가다라는 태도, 유신공주적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지원 부분이 직접 뇌물죄, 그러니까 예, 소위 예. 얘기하는 공동지갑이라는 거. 그러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인 정유라가 받은 게 박근혜가 받은 거다. 예. 이게 논리적으로 아니 그러면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의 세 아들이 돈 받은 거, 또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농업표 씨가 받은 게 대통령들의 뇌물이었나요? 그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재단법인 출연금이 뇌물이다라는 논리인데, 그거는 마치 설탕 한 숟갈로 사람을 독살하겠다는 시도예요. 공익재단에 출연된 거를 어떻게 개인이 마음대로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최순실이 정말 그거를 뇌물의 수단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을 꿈꾼 것이죠. 그러니까 설탕 한 숟갈도 사람을 독살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법률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부분의 직권남용이 그냥 포괄적으로 확장 해석이 돼서 적용되고 있는데 이런 식의 확장 해석을 하다 보면 사실은 어떤 통치권자의 정책 결단에 있어서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의율 안 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작년에 후원금이 안 거치기가 가장 취약한 주인 없는 공기업한테 후원금 좀 내라 그래갖고 800억을 한전에서 냈어요. 그래서 지금 1조 1000억 정도를 걷어서 평창올림픽을 치렀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신고리 오리코기의 일방적인 공사 중단을 결정해서 사실은 수천억의 재산적인 피해를 냈어요. 근데 이거를 정책 결단이 아닌 직권을 남용해서 누구에게 피해를 줬다는 식으로 확장 해석하다 보면 사실은 직권남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통치권자는 한 명도 없어요. 이 부분은 왜 지금 신고리 오리코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의 경우도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최순실이 있습니까? 아니, 최순실이 있으면 직권남용이고 문재인 없으면 안 대통령 되나요? 지금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신고리 오리코기 같은 것은 사회적 갈등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은 너무나 그 일정 지역에 밀집돼 있고 밀집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분들의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갈등 사안을 공론화 방식으로 해결한 이것을 누가 이것을 직권남용으로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건 나중 문제고요. 지금 문제가 된 것은 핵심 개념이 경제 공동체가 과연 인정되느냐 아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 그 핵심이 본인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해진 권한을 공무원들과 행사한 게 아니라 공권력은 공무원에 의해서 행사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오랜 지인인 강남 아줌마한테 권력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권력을 나누어 준 이후 이 강남 아줌마는 자발적으로 권력을 행사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볼 때 경제 공동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집을 사는데 최순실의 돈인지 누구 돈인지 모를 돈이 지불이 되고 그 모든 과정을 최순실이 다 해결을 하잖아요. 일상적인 문제를. 그리고 청와대를 아주 쉽게 밥 먹듯이 드나들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이 회의할 때도 이 공적인 회의에 배석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 공적 회의가 시작해도 최순실 나가라고 하지 않아서 같이 했고 그러니까 권력도 분점하고 재산도 분점하고 나누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경제 공동체라고 규정한 것은 이 특수한 관계를 규정하는 아주 맞춤한 용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김 의원님 지금 경제 공동체가 저희가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인가요? 아니면 최순실 1심 선고인가요? 재판부가 판단하기는 경제 공동체는 논할 이유가 없고 그냥 단순 공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걸 경제 공동체 부분을 우리가 따질 실익이 좀 없지 않나요? 근데 이게 공모가 있었더라도 사실은 법리적으로는 직접 뇌물죄, 뭐 흔히 얘기하는 단순 뇌물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모가 있어도 제3자 뇌물수수를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기소는 그렇게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부정한 청탁을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제3자 뇌물수수는 기소를 못했습니다. 근데 증거적으로, 법리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제껴야지 안 되는 것도 무조건 되는 것처럼 사실은 공모가 있었다고 해도 정유라하고 박근혜하고는 제3자거든요. 이게 무슨 뭐 부녀 관계도 모녀 관계도 아니고 이게 직접 뇌물죄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법 수준이 제가 40년 전에 유신 때로 되돌아가
간 것 같다고 예, 말씀드린 게 이게 안 되는 것도 무조건 되는 거로 만들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이해할 수 없는 결정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사법부 모독이고요. 이건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 대한 모독이신데 지금 경제 공동체가 중요한 건 지금 네. 말씀하신 바로 그 지점 때문이에요. 도대체 최순실이 누구고 네. 정유라가 누구길래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공모를 하냐. 그래서 따져보니 박근혜 지갑이 최순실 지갑이고 최순실 지갑이 박근혜 대통령 지갑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많은 증거와 자료들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도대체 정유라가 누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유라와 관계된 승마협회 문제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문체부 직원들, 예. 노태강 국장 등을 그렇게 불이익을 주고 예. 인사까지 하고 또 그 말 판매업자가 청와대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정유라가 누구기에 일개 말 판매업 외국인이 대통령을 만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설명할 수 없는 관계가 결국은 친동생이나 예. 친동생이나 뭐 친척 관계보다 더 피보다 진한 물. 예. 권력 서열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셨는데 별로 국민도 설득 못하고 사법부도 설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그런 것이죠. 알겠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사실관계를 바로 세우나 거꾸로 뒤집으나 예. 정유라는 제3자예요. 알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동일인이 됩니까? 이건 나중에 좀 시절이 바뀌어서 예. 이걸 좀 제대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뭐 40년 전에 유신 시절에 했던 판결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일련의 판결하고 글쎄 뭐 그다지 다른 평가를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시절이 바뀌고 뭐 그런 얘기를 할 판결은 아직 필요가 안 없는 거죠. 나왔으니까요. 1심 선고는 이제 4월 6일이니까 네. 그때 판결을 한번 보고 주제를 좀 바꿔보시죠. 지금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형과 선고 이야기는 좀 씁쓸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이 지금 몸에 피부로 와닿는 이야기가 52시간으로 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최 의원님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전문가는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OECD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예. 그래서 2069시간을 노동하고 있어요. 월. 그리고 주 68시간 노동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빼게 되니까 총 근로 시간이 줄게 됐죠. 예.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거와 관련된 법안이 환노위에서 통과했습니다. 이제 예. 여야 합의로 통과했는데 저는 몇 가지 점에서 되게 여야를 칭찬하고 싶어요. 예. 그게 우선 첫 번째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장 근로 시간이다 보니 지지난 대선 때 손학규 대표가 저녁에 있는 삶을 예. 내세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공감하면서 동시에 그런데 우리에게도 저게 가능할까? 예.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해지는 첫 발을 내딛었는데 네. 이게 쟁점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그중에서도 휴일 수당을 150%로 하냐, 200%로 하냐. 이 네. 부분은 굉장한 쟁점이에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현행대로 150%로 놔둔 거죠. 그래서 예. 요 150% 휴일 수당 때문에 예. 최저임금 1만 원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는 총 229만 원을 받다가 네. 212만 원밖에 못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15만 원 정도로 이게 임금이 깎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절묘하게 하나를 해둔 게 노사가 합의하면 예. 휴일 수당을 200%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유보 조항을 넣더라고요. 단서 조항을. 예. 그럼 이거는 늘 얘기가 나오는 노사 협의에 의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어떤 숨통을 터놨달까? 그래서 예.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노동계가 굉장히 반발을 할 것 같지만 예. 그래도 이제 우리 노동계도 이제 과거에는 투쟁이 필요한 시기가 있었고 투쟁이 정당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협상에 의해서 노사 협상에 의해서 윈윈하는 길을 예. 많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휴일 수당 200%로 하지 못한 것은 아쉽겠지만 노동계가 요 노사 합의 시 휴일 수당을 200%로 할 수 있다. 요게 통과되면 예. 요거를 현실에서 실현하면 아까 229만 원인데 212만 원 돼서 최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깎이는 결과가 오는 부분을 예. 협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뤄낼 수도 있는 메꿔낼 수 숨통은 있는, 태어났다. 예. 그래서 여야가 굉장히 고심을 한 것 같고 그 고심의 결과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애초에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여분의 일자리도 생기고 네. 이제 조금 저녁이 있는 삶, 가족과 함께하는 삶 예.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자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이제 첫 발이기 때문에 많은 진통이 또 따르겠죠. 그래도 이 노사관계만은 저는 이제는 막 싸우고 뭐 그런 거보다는 최대한 협상에 의해서 르노 삼성처럼 예, 예. GM과 르노 삼성이 완전 대비되잖아요. 예. 그래서 르노 삼성 모델이 좀 정착해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 전 의원께서는 이렇게 합의를 이뤄낸 여야 모두를 칭찬을 해주셨는데 네,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뭐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받으면 좋죠. 근데 가장 핵심은 계속 그 임금을 그렇게 적게 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많이 돈을 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제는 상대적이라 받는 사람이 있으면 줄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 이건 뭐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집중적으로 일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대신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은 생산성이 올라가야 됩니다. 예. 시간당 생산성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불씨를 좀 남겨둔 것이 휴일 근로수당 150%라고 네. 기존처럼 50% 할증을 유지를 하면서도 노사 협의에 따라서는 200%가 가능하도록 해놨어요. 예.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교섭력 내지는 투쟁력이 강한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이게 200%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네. 문제가 근데 그런 사업장은 대부분 대기업입니다. 예. 근데 대기업의 또 장점은 뭐냐면 해외로 진출하기가 더 쉬워요. 예. 그러니까 단적으로 지금 1990년 이후로 뭐 지금 현대자동차 예를 주로 많이 듭니다만 현대자동차가 해외 공장을 26개를 신설하는 새로 짓는 동안에 예. 울산 공장 생산량이 하나도 증설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섭력이 강한 노조 돈 더 받을 수 있죠. 200% 휴일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사측은 국내 일자리를 안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다리가 달렸습니다만 돈은 날개가 달려서 사람보다 훨씬 많이 빨리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손학규 전 고문님의 저녁이 있는 삶, 제가 보기에도 선거 슬로건 중에 역대 슬로건 중에 최고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속 가능하냐, 그리고 일자리를 안 줄이고도 이게 가능하냐, 이게 네. 관건이거든요. 저는 사실은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도 그거에 완전 비례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임금이 줄기를 용인할 수 있는 근로자들은 많지 않아요. 예. 여기서 노사 간에 어떠한 타협점을 찾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일자리가 해외로 도망가는 것을 얼마나 우리 국내의 생산성을 높여서 지켜낼 수 있느냐가 이 성공 여부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잠깐 보시면 이건 뭐 예. 그렇게 쟁점이 돼서 정파적으로 다툴 사안은 아니라고 예. 보고요. 우선 시간당 생산성 문제, 그리고 산업재해 문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연구 결과는 충분한 휴식을 취했을 때 시간당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 시간당 생산성과 같이 가는 게 이제 재해 문제거든요. 예. 많이 다치잖아요. 안전 문제가 있는데 이 역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산업재해가 덜 발생한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은 준다. 이제 이게 연구 결과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저는 대기업에서 휴일 수당 200%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쟁력이 있는 뭐 노조가 문제가 이제 될 거다. 이 부분은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이제 투쟁보다는 교섭에 의해서 네. 그리고 저는 대기업에서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서 200%를 할 수 있다면 네. 그리고 이것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섭에 의해서 대기업에서 200%가 달성돼서 예. 그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5인 가족, 4인 가족이 먹고 살아야 예. 하니까 그런 좋은 모델이 나오고 그리고 어차피 이번에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이요. 전 사업장에 일률 적용되는 게 아니고 7월부터는 300인 이상 그다음에 5인 이하 사업장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모든 것이 단계적으로 가야 되고 단계를 밟을 때마다 반드시 정부는 점검해야 됩니다. 예. 그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수정할 걸 수정하고 국회도 이런 작업이 선행되어서 김용남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자리의 해외 유출 건이나 네.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검토되길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 좀 우려스러워하는
이 언론 보도나 분위기를 좀 전달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최저임금 인상 부분 그리고 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거기에 이제 법정 근로시간도 줄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좀 타격이 크다라는 현장 목소리가 사실 보도가 많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제가 그 보도를 일일이 뭐 다 현장 답사를 안 예. 해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그 정책이 정책자의 의도대로 되는 경우 예.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렇게 가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 많은 예.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번에도 30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하는 예. 게 7월부터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제 300인 이상의 중소기업은 나름대로 중견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정부와 국회가 예. 점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많이 점검을 하고 일자리 지원기금도 만들었지만 역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가 예.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만이 터져 나왔을 때 그것을 수렴하는 정부와 국회의 태도라고 봅니다. 예. 예, 그 불만들을 수렴하고 이게 소통하고 수렴해야지 우리 정책이 이게 좋은 정책이니까 예. 그 불만은 참어. 이거야말로 독재적인 방식일 거라고 생각해서 예. 네. 앞으로 이제 그 노동 분야에 대해서 최대한 뭔가를 해보려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이제 법안도 내고 제도를 관철해 나가는데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방식은 소통의 정부에 맞게 수렴도 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정도 하고. 예. 네. 이제 이번 합의는 법사위를 거쳐서 이제 국회 최종 통과만 남겨두게 됐는데요. 국회 통과 여부 얼마나라고 보십니까? 글쎄 오늘이 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고 오늘 본회의가 잡혀 있어서 이제 예. 본회의가 열리면 사실은 본회의에서의 통과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예. 일단 여야 합의로 지금 처리한 법안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김영철의 방안과 관련해서 그거에 대한 진상을 알기 위한 대정부 질문을 한 다음에 네. 법안 처리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반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사실은 김영철의 방안과 관련해서 이게 비단 천안함 유가족의 문제뿐만 네.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랄까요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이 있거든요. 네. 지금 평창올림픽 사실은 축하하러 온 손님을 꼭 살인자를 우리 그 용사들을 죽음으로 내몬 김영철을 지금 대표단으로 하는 예. 북한의 그 대표단을 우리가 받았어야 되냐? 우리가 북한에 당당히 요구해서 대표단을 바꿔달라. 적어도 김영철은 안 된다라고 당당하게 요구했어야 되느냐? 요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김영철이 남한에 들어와서도 완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행적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발표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비핵화 얘기는 없었죠. 윤영찬 수석이 발표한 내용에는. 근데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판이 많아지니까 비핵화도 논의했다. 예. 비핵화를 어떻게 논의했는지는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비판이 나오니까 그냥 비핵화 얘기도 했다는 수준으로만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궁금증 아니면 정말 와서 어떤 식의 논의가 이루어졌고 앞으로 비핵화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 표결 전에 대정부 질문을 민주당에서 수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법안 표결 전에 오늘 법안이 표결돼야 되니까 법안 표결 전에 대정부 질문은 불가하죠. 오히려 이제 대정부 질문 날짜를 잡아주면 표결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지금 뭐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방식은 몇 번에 걸쳐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방식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도 대정부 질문인지 아니면 해당 상임위에서 뭐 현안 질의를 할지 뭐 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영철 관련하여서는 이미 한나라당도 이제 새누리당도 2014년에 김영철과 남측 판문점에서 그 회의를 한 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황병서, 최용해 등은 연평도 포격의 책임 당사자거든요. 그 사람들도 뭐 대대적으로 환영해서 인천 아시안 게임 때 환영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대정부 질문을 현안 질의든 통해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만은 우리가 북한이 누구를 보낸다는데 그 사람 안 돼 이러고 회담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 국민에게 여당도 문재인 정부도 소상히 밝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저는 뭐 그 현안 질의 형식, 상임위의 현안 질의 형식 뭐든지 길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천안함과 관련하여서는 저는 국방부 발표를 믿습니다. 예. 근데 가장 의혹은 북한이 귀신처럼 어뢰를 가져와서 천안함을 폭파하고 예. 46명의 꽃다운 장병들이 죽어갈 때 당시 대통령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천안함이 사전에 천안함 공작을 알지도 못하고 막지도 예. 못하고 사후에 응징도 못하고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 하자고 북한에 뭐 여러 가지 비굴한 자세로 부탁했다는 MB 정부는 예. 천안함 그 장병들에게 죄송해야지 이거를 정파적으로 악용하고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천안함 장병들 유족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들어오는 도둑을 왜 못 막았냐 비난을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글쎄 막았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못 그러면 막았잖아요. 연평해전 벌어졌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아니 그래서 우리는 경기장가 계셨죠. 아니 우리는 알겠습니다. 두 분 제가 잠시만 환병서하고 오늘 좀- 예, 예. 환병서를 환영했다고 비난 안 알겠습니다. 하잖아요. 저기가 오늘 대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